안녕하세요. 배달노동자 기란세입니다. 노란봉투법이 8월 24일부로 통과됐습니다. 언론과 유튜브 사이에서 노란봉투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09년으로 올라가게 될 건데요. 09년에 쌍용차 노동조합이 쌍용차의 정리해고에 반대해서 파업을 했습니다. 이 파업을 77일간 진행했고요. 이 당시에 사측은 47억이라는 손해배상을 노동조합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이 47억의 손해배상을 갚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모금을 했고요. 그 모금을 한 돈들을 노란 봉투에 넣어서 손해배상을 갚았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고서 노란봉투법이라는 말이 유래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3조의 개정을 뜻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손해배상으로 인해서 당시 쌍용차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간부들이 생계에 허덕이다가 죽는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은 사측의 손해배상의 청구 요건을 강화하는 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하면 또 생각나는 두 번째 장면이 있습니다. 2022년에 대우조선해양, 현 한화오션, 거기에 하청노동조합이 파업을 합니다. 조선업 같은 경우는 10년간 오히려 임금이 하락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청노동조합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5년간 임금이 동결된 거에 대해서 이제는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었던 거죠. 그것을 하청사한테 요구한 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당시의 원청사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순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현수막을 걸었고요. 1제곱센티미터 철제물 안에 한 노동자가 자기 몸을 가두고서 51일간 파업을 합니다. 왜 이런 파업을 했냐면요. 지난 10년간 하청사장들과 교섭을 해서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하니까 하청사장들이 하는 말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원청에 찾아가라는 말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청을 찾아갔더니 원청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적으로 하청 노동자들과 교섭해야 될 법적 의무는 없다. 그래서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노란봉투법은 다른 측면에서는 원청과의 교섭 가능성이 생긴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는 건설업, 제조업 같은 경우 원하청 구조가 공고해진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원하청 구조 속에서 원청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하청 기업들에게 제한된 금액을 줌으로써 하청의 노동자들의 임금은 낮아지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청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구조가 현재 한국의 원하청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우조선 해안 하청 노동자들은 언론에다가 자기를 드러내서 원청과의 교섭을 만들기 위해서 1세제곱미터의 철제물에 자신을 가두면서 51일간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결론적으로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손해배상 청구 요건의 강화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법은 기본적으로 원청과 대화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황은 기존의 법 안에서 보면은 오히려 회사와 노동자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노란봉투법이 통과됨으로써 회사와 노동자 간에 대화하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회사와 노동자 사이에 갈등 유발 가능성을 낮춰주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아가면은 회사와 노동자 간에 좀 더 합의된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회사와 노동자 간의 동반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8월 24일에 통과됐고요. 6개월 뒤에 시행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시행이 되겠죠. 배달 노동자와 관련된 부분은 어디가 있냐면요. 노조법 제2조 부분에서 제4호와 관련된 건데 4호의 라 항목에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어 노동조합의 기존의 법 같은 경우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그 노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는 그 항목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는 있어졌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노동자 추정 조항이라는 건 빠졌기 때문에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가 스스로 노조법상 노동자입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노조법 제2조 정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앞서서 노란봉투법은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항목이 추가됐냐면요. 노조법 제2조 정의 파트에서 이런 내용들이 추가됐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라고 본다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앞서서 얘기했듯이 원청도 하청의 어떤 지배력과 결정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은 하청 노동자들의 사용자라고 본다라는 조항이 추가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배달 노동자들한테도 유의미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배달업이 하청 구조화됐기 때문에 배달업 하면 대표적인 하청, 배민 플러스 쿠팡 플러스 소속 배달 노동자들도 이제는 원청인 배민과 쿠팡에게 교섭이 가능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다만 노란봉투법은 하청 배달 노동자가 원청의 교섭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지 교섭 자체는 대화가 가능해진 겁니다. 협약을 해야지만 강제성이 주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협약까지는 노동조합과 배달 노동자들의 전략과 참여가 있어야지만 이끌어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다만 과거보다는 대화가 가능해졌다라는 거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노란봉투법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배민이 알고리즘 설정을 어느 회사에서 하는 걸까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배달의 민족의 모 회사 우아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아한 형제들의 자회사인 우아한 청년들이 있어요. 배달 노동자는 우아한 청년들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알고리즘 설정은 어디서 하냐? 우아한 청년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아한 형제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법에서는 교섭을 할 때 우아한 청년들하고만 교섭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알고리즘이 사실 우리의 근로 조건을 결정하고 있죠. 예를 들어 미션을 수행하거나 혹은 내가 일을 할 때 배차 수락률이 낮아가지고 뭔가 콜이 안 들어온다는 느낌들이 들잖아요. 근데 그걸 느낌으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알고리즘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알고리즘은 근로 조건을 제약시키고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는 우아한 청년들에 속한 배달 노동자가 이제는 우아한 형제들에게 알고리즘을 개선하라고 교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교섭을 통해서 알고리즘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청 구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배민 플러스 쿠팡 플러스 배민과 쿠팡은 하청들에게 세트비, 관리비라는 걸 지급합니다. 어떤 조건에서 지급을 하냐면요. 특정한 물량을 소화하고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기사들이 평균적으로 특정한 배차 수락률을 채웠을 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청사의 어떤 노동 조건을 원청인 배민과 쿠팡이 결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증거들은 뭐가 있냐면요. 한 세트인 상황에서 예를 들어 지금 배차 수락률 90%를 요구하거든요. 90%를 지키지 않는 지사가 있으면요. 그것이 한 3, 4개월 되면은 그 지사가 취소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배민과 쿠팡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없앨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명백하게 원청인 배민과 쿠팡이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에 지배하고 결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민 플러스 쿠팡 플러스 하청 그 소속의 배달 노동자와 함께 원청인 배민과 쿠팡에게 교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6개월 뒤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뭐를 갖고 교섭을 해야 되냐면요. 배차 수락률 통제를 개선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배차 수락률 통제를 공론화할 필요도 있고요. 이걸 공론화해서 우리가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청 구조는요. 배차 수락률 통제 조건을 만약에 없애버린다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배차 수락률 통제를 가지고 교섭을 걸어버리는 거죠. 배차 수락률 통제 조건을 완화하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없애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고 교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근데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교섭할 가능성이 생긴 거지
우리가 회사에게 강제할 수 있는 건 대화만 강제할 수 있는 거지, 회사가 우리가 원하는 요구대로 하게끔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요구대로 강제하려면은 그거는 협약,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협약까지 가는 것은 대화 이후의 전략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 시기죠. 보통은 정부 초기에 개혁 의지가 있습니다. 이런 정세적인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교섭을 해야지 우리가 원청인 배민 쿠팡을 제어하거나 혹은 알고리즘 관련돼서 우아한 형제들을 제어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란봉투법이 배달 노동자에게 끼칠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배달 노동자 입장에서 이 법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다뤄보았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은 어떤 사회를 원하시나요? 저는 민주주의 사회라면은 회사와 노동자가 민주적인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회사를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은 회사와 노동자가 민주적인 합의에 기초해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